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수능 완성 국어 독서 유형습 2에 나오는 프로요티와 융의 꿈의 분석법에 관한 지문을 같이 읽어보고 문제 풀이해보겠습니다. 이 지문은요, 수능 완성 앞부분에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지난번 6월달 모의고사에서 문학과 독서 공통적으로 수능 특강 앞부분에서 지문에서 연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문도 상당히 연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꼭 시험을 떠나가지고 이 내용을 교양으로서 알고 있으면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게 가하나 지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먼저 가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상징은 말이나 형상이 명백한 의미 이상의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무언가는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의식과 관련이 깊다. 어떤 환자는 음식물을 삼키려 할 때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음식물로 상징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무의식의 발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의식에서의 문제는 신체적 증상, 즉 신경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자, 본격적으로 핵심 내용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의식 꿈. 자,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심리학자가 있죠.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 나왔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꿈의 상징이 신경증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꿈은 환자의 무의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은 간단히 정리하자면 무의식 파악의 단서가 되는 꿈,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자, 프로이트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의 꿈을 분석하기 위해 자유연상법을 창안하였다. 자유연상법. 이 방법은 의사가 꿈을 꾼 사람에게 그 꿈의 이미지를 통해 환기되는 생각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계속 이야기해 나가도록 합니다. 의사는 환자와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 이 부분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밑줄 쳐져 있고요. 스몰 a로 있는데 바로 이게 문맥의 뜻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기 썼듯이 뒤에 6번 문제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같이 6번의 선지에 맞춰가면서 풀이해보면 더 문장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6번의 1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네, 6번의 1번 선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뜻이 자유연상법을 시행하는 요거 맞네요. 네, 지금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니까 일단 6번의 1번은 일단 적절한 겁니다. 네, 이렇게 의사는 환자와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환자가 말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통해 병의 무의식적 배경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럼 일단 느낌이 말하는 것에 무의식적 근원이 있겠습니까? 배경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에 무의식적 배경이 있을까요? 네, 역시 후자라는 것을 또 뒤에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자유연상을 통해 환자들이 감추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에 이를 수 있었다. 네, 역시 감추려고 하는 거, 억누르려고 하는 거에 무의식적 근원이 있다. 역시 프로이트의 근본적인 철학입니다. 네, 근본적인 이론입니다. 임상 경험을 통해 프로이트는 억압되어 무의식에 잠재하고 있던 욕구가 꿈으로 나타난다는 이론을 제시했고 이 이론은 널리 인정을 받게 되었다. 네, 이 두 번째 문단은 결국 꿈의 분석을 위한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참고 개념으로요. 바로 무의식적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억압되어 이제 무의식에 잠재되어 하는 욕구가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이론과 관련돼서 혹시 연계 출제 개념에 대비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언캐니,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두려운 낯설음, 그런 개념인데요. 이 두려운 낯설음, 언캐니에 대해서 일단 프로이트의 이론대로 억압되어 잠재되어 있는 욕구가 나타나는 그런 거 관련 있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이 지문 읽기와 문제풀이가 다 끝나고 맨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그 다음 문단, 세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이트와 대비된 학자가 나옵니다. 카를 구스타프 융이 나오죠. 네, 융은 지금 핑크색으로 제가 칠했습니다. 카를 구스타프 융은 무의식을 분석하는데 자유연상법은 오류가 생기기 쉬운 방법이라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역시 프로이트와 좀 대비가 되는 그런 학자 나왔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런 대비되는 부분 나오면 이 지문은 바로 기본적으로 큰 틀이 프로이트와 융의 이론을 비교 대조하는 지문이거나 금방 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의 동료는 러시아 여행 중 처음 보는 키릴 문자를 보고 공상에 빠졌는데, 자, 꿈꾸다가 본 게 아닙니다. 러시아 그쪽 지역 보면 이런 약간 알파벳을 거꾸로 뒤집은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문자가 바로 키릴 문자죠. 하여튼 여행하다가 이 키릴 문자를 본 거지 꿈속에서 본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키릴 문자도 기억과 연결돼서 뒤에 문제 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보겠고요. 자, 키릴 문자를 보고 공상에 빠졌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컴플렉스라 불리는 무의식적 근원에 이르는 경험을 하였다. 네, 여기서 컴플렉스라는 의미하고 무의식적 근원을 지금 같은 의미로 쓰고 있고요. 융은 이를 통해 자유연상의 출발점이 꾸밀 필요는 없으며, 즉 프로이트처럼 자유연상 출발점이 꾸밀 필요 없다. 확실히 대조가 되는 점 지금 나와 있고요. 키릴 문자와 같은 상징물도 될 수 있다. 즉 상징물도 자유연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또 꿈은 의식이 사라질 때 나타나기 때문에 꿈의 상징적 이미지 자체, 즉 꿈의 내용이 자잘한 이미지가 아니고
자잘한 생각이 아니고 상징적 이미지 자체가 무의식의 내용이라고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자유연상에 의해 일련의 생각을 이리저리 따라가다 보면, 즉 프로이트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꿈의 실체, 이것도 스몰 b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꿈의 실체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단. 이 세 번째 문단은 또 주제는 이렇게 자유연상법에 대해서 융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스몰 b라고 한 그 꿈의 실체에서 멀어진다. 꿈의 실체에서 이 부분 또 6번의 2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네, 6번의 2번 선지입니다. 꿈의 실체에서 바로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은 꿈에서 본 상징적 이미지에서 멀어진다. 이것도 맞겠습니다. 네, 융의 이론에 따르면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죠. 네, 계속 지문 보겠습니다. 네, 지문 가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융은 자신의 견해가 확고해짐에 따라 프로이트의 방법과 결별하고 새로운 방법을 정립해 나갔다. 자, 그 새로운 방법이 뭔가 보겠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꿈에서 본 이미지들을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하여 무의식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던데, 그러면 꿈에서 본 걸 뭐 자세하게 말하도록 하면은 프로이트하고 차이점이 없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융의 연구 방법에서 환자들한테 말하라고 한 거는 꿈에서 본 이미지들까지만 말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프로이트는요, 환자들한테 꿈의 이미지나, 즉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 환기되는, 즉 꼬리를 무는 막 여러 가지 생각들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 자체에서 바로 이미지 자체만 말하도록 한 것이냐, 아니면 이미지에서 계속 꼬리를 무는 다른 환기되는 생각들까지 말하게 한 것이냐, 바로 그것이 프로이트와 융의 연구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겉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한 환자는 여기 또 니은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아까 키릴 문자가 기억이었죠. 태양의 이거 아니죠. 네. 이건 뒤에 나고요. 네. 어디야? 그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꿈에서 본 이미지들을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하여 무의식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C, 스몰 c입니다. 꿈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에는 체계적인 전개가 있지만 꿈은 체계나 논리성이 없었다. 네, 융은 꿈의 실체와는 관련이 없는 관념이나 연상, 억지로 논리성을 맞추려는 의식적인 노력들을 모두 배제하고 꿈의 이미지들이 상징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게 핵심이죠. 꿈의 이미지들이 상징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게 융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 융은 꿈의 이미지들이 리비도라는 성적 에너지의 표현이라고 본 프로이트와 달리, 자, 그러니까 프로이트는요, 꿈의 근원이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 에너지에서 나타난다고 반면에 이 융은 다양한 근원에서, 즉 꿈의 이미지들이 다양한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단은요, 꿈의 이미지에 접근하는 융의 분석 방법이라고 또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봤던 C, 스몰 c, 꿈에서 만들어낸 이야기, 이 부분 또 6번의 3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네, 6번의 3번 선지인데요. 네, 꿈에서 만들어낸 이야기, 그게 무의식의 세계를 반영하는 이것은 아니죠. 네, 융의 이론에 따르면은 꿈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무의식의 근원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배제하려고 지금 융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만들어낸 이야기, 이것이 융의 이론에 따라서, 융의 이론에 의하면 무의식의 세계를 반영한, 이렇게 바꿔 쓸 수는 없겠죠.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다시 지문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가 지문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가 지문 전체적으로 주제를 요약하자면은 꿈의 상징에 대한 프로이트와 융의 분석 방법,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나 지문으로 갑니다. 나 지문은 이제 융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융은 꿈의 이미지와 고대 신화 연구에 몰두하면서 신화와 신경증 환자가 떠올리는 이미지들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한 환자는, 자, 니은이면 아까 키릴 문자가 기억이었고요. 니은, 태양의 한가운데에서 둥근 관이 나오고 그 관을 움직여 바람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했다. 네, 바로 꿈속에서 이런 걸 꿨다는 얘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고대 미트라교 경전에 나오는데, 환자는 미트라교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융은 환자가 기술하는 꿈에서 본 환상이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미지나 상징의 집단적 저작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개인적 무의식에 덧붙여 본능과 원형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집단 무의식을 가정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융하면 또 떠오르는 중요한 키워드가 집단 무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단은요, 본능과 원형으로 구성된 집단 무의식,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로 집단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또 그것의 구성 요소인 본능과 원형이란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그 다음 그죠, 여기는 뜻풀이하는 문제가 없으니까, 네, 곧바로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네, 본능 얘기 나옵니다. 본능은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충동으로 새들의 귀소 본능처럼 생물학적으로 전달되는 것. 자, 생물학적으로 전달되는 것, 요것도 D, 스몰 d로 나와 있으니까 6번의 4번 선지 보겠습니다. 네, 6번의 4번 선지. 생물학적으로 전달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 요거 맞고요. 지금 그 부분은 본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본능 말고도 원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유전적으로
유전자를 통해 전달된다. 또 좀 있으면 그 표현 또 나오겠습니다. 계속 지문 갑니다. 네, 이렇게 본능이란 것은 생물학적으로, 즉 유전적으로 전달되는 것이고요. 융은 인간에게는 이와 더불어, 즉 본능과 더불어 대상을 인식하는 무의식적 이해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원형이라고 한다. 네, 다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원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원형 계속 이어지고요. 융에 따르면 둘은, 즉 본능, 원형, 둘은 모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것이며 본능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처럼 원형은 개인의 이해 방식을 결정한다.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충동이 결정되고 행동하려 하는 충동도 상황 이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융은 이처럼 본능과 원형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충분히 이해됩니다. 원형은 본능처럼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 이 두 번째 문단은요, 이 바로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본능과 원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또 반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형이 유전된다는 것은 획득 형질이, 즉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형질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얻게 된 경험이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취득한 형질, 그거 보고 획득 형질이라고 하죠. 근데 그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는 이론은 그 라마르크의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은 오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는 라마르크의 오류를 답습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자, 그 반론에 대해서 또 융은 또 뭐라고 재반론 하나 보겠습니다. 융은 유전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경험을 통해 얻은 이미지들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다. 형식임을 강조했습니다. 원형은 순전히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개념이고 원형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세부 내용들은 환경이나 역사적인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지금 여기 원형이라는 개념, 이건 순전히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개념이고요. 또 원형적 이미지의 세부 내용들, 이걸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스몰 2로 묶였고요. 네, 스몰 2. 이런 점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 스몰 2가 6번의 5번 선지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네, 6번의 5번 선지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즉 원형과 원형적 이미지가 다르다는 점 그대로 맞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6번 단어 문제는 읽어가면서 다 모두 해결했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갑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융은 후기 저작에서 원형 자체와 원형적 이미지를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네, 마지막 개념 대조 나왔습니다. 원형 자체, 원형적 이미지. 원형적 이미지들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 사이에서 다양하게 변이되어 나타나지만 그것들은 원형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융은 원형 자체가 최초의 무형 상태로부터 구체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틀이라고 보았다. 그로부터 만들어진 이미지는 원시의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신화의 형태로 남는다고 보았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개념 마지막으로 원형적 이미지와 대비되는 원형 자체라는 그 개념의 성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했고요. 이 나지문도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은 원형이 인류에게 존재하고 전달되는 방식에 관한 융의 이론을 잘 설명한 나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1번입니다. 네, 항상 이런 가나지문 나오면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거의 가나지문의 내용 전개 방식, 글 전개 방식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1번 육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융이 언급한 프로이트의 오류를 나의 예를 들어 상수라고 했던데 그 나지문에서는 지금 프로이트의 푸자도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땡이고요. 2번 선지 그 가에서 언급한 융의 새로운 꿈 분석 방법, 즉 이미지에 집중하는 거죠. 그걸 적용하여 연구한 결과가 나에 제시되어 있다. 이것이 맞겠습니다. 3번 선지 가에서 인정을 받았던 프로이트의 방법, 즉 자유연상법인데요. 자유연상법이 프로이트의 방법이었죠. 근데 그런 방법이 융에 의해 권위를 잃게 된 과정이 나에서 제시되어 있다. 다시 되풀이하지만 여기 나에는 지금 프로이트의 푸자도 안 나와 있습니다. 3번 선지 가에서는 프로이트와 융의 연구 방법이 가진 차이점, 이건 맞을 수 있겠는데 나에서는 공통점, 역시 마찬가지로 나지문에 프로이트 얘기 없죠. 5번 선지입니다. 가에서는 프로이트와 융이 모두 의미를 두었던 대상, 즉 그리고 꿈에서 보이는 이미지,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나가다 보면 무의식의 근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또 모두 의미를 두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나에서는 두 사람이 간과했던 대상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나에는 프로이트의 푸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가장 적절한 거 2번 답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 키릴 문자가 나오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태양의 한가운데 둥근관이 나오고 마치 미테라기오 경전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는 꿈꾼 사람 얘기, 그걸 같이 기억과 니은에 대한 건데요. 그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키릴 문자입니다. 러시아 문자 같은 거죠. 키릴 문자는 무의식적 근원에 이르게 된 단서가 된 상징이다. 이것도 맞겠습니다. 즉 융의 이론에 의하면은 꼭 키릴 문자 같이 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무의식적 근원에
이르게 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했고요. 2번 니은입니다. 바로 태양 한가운데 뭐 둥근 관 나오고 이런 것. 이것은 신경증 환자의 과거 경험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것도 맞죠. 이 사람은 비트라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니은 3번 선지입니다. 니은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원형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그렇죠. 전에 개인 경험과 관련이 없는다. 이런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집단적으로 유전되어 오고 있는 그런 원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근거가 된다는 것이 되겠죠. 3번 니은 바로 태양 한가운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기억과 달리 의식이 사라진 상태에서 본 이미지다. 이건 맞습니다. 니은은 꿈꾸다가 본 이미지고요. 기억 키릴 문자는 꿈꾸다가 본 이미지가 아니고 러시아 여행 중에 본 이미지죠.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4번도 맞겠습니다.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콤플렉스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네, 콤플렉스를 다른 말로 하자면은 아까 전에 무의식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무의식의 근원이라고도 바꿔 쓸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키릴 문자도 그렇고, 뭐, 태양 한가운데 둥근관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고, 이거, 무의식의 근원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방금 1번 선지에도 봤지만, 키릴 문자라고 하는 것도 무의식의 근원에 이르게 되는 상징 같은 거, 그런 단서가 되는 상징 같은 거지, 직접 그것이 무의식의 근원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 이것도 융의 이론으로 말하자면은 이건 원형이 아니고 원형적 이미지 내용이죠.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무의식 근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즉, 콤플렉스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없네요. 니은, 기억 다 틀립니다. 네. 다 XX. 자, 그러니까 답은 5번,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3번 갑니다. 네, 3번은 나 지문의 제일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융의 원형 자체의 그 이론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유전을 통해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1번 맞고요. 2번 대상을 인식하는 무의식적 이해 양식이다. 즉 본능은 행동을 결정하는 충동이고 원형 또는 원형 자체는 대상을 인식하는 무의식적 이해 양식이고 또 맞겠습니다. 3번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만 존재한다. 이거 아니죠. 네, 이게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 이 얘기가 뭐에 나왔습니까? 그 원형적 이미지의 세부 내용 같은 것들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 다양하게 변이되어 나타난다. 그렇게 할 때 이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만 원형 자체가 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원형 자체 또는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 이건 공유하지 않는 집단적인 간에 다 원형 자체는 다 있어요. 근데 그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원형적 이미지 그런 것들은 이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 다양하게 변이되어 나타난다. 그렇게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원형 자체 구체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틀 그대로 맞고요. 5번 선지 감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개념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융의 설명과 맞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또 재미있는 사례 문제가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4번 사례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사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사례 1을 보면 신경증 환자 A는 유니콘을 타고 나는 유니콘이 도깨비가 달린 말 같은 거죠. 네, 아니 도깨비 도깨비 같은 뿔이 달린 말 같은 거 유니콘을 타고 가는 꿈을 꾼 뒤 의사와 상담을 하였다. 의사가 이게 꿈과 관련하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했다. 역시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는 유니콘을 마스코트로 하는 야구팀의 팬이었고 제가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옛날에 그 현대 유니콘스라고 하는 야구팀의 팬이었던 모양입니다. 어린 시절 형과 함께 야구장에서 열렬하게 응원했던 경험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야구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는 이전과 달리 거리며 말했고 아버지에 대한 화제에 이르자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뭔가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거 아까 프로이트에 대한 가지문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지금 1번하고 2번 선지니까 먼저 1번하고 2번 선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 사례 1의 의사는 환자의 무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자유연상법을 사용하고 있다. 맞고요. 2번 사례 1에서 프로이트 해석에 의하면 환자 A가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일 가능성이 높다. 그대로 프로이트 이론과 맞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그 현대 유니콘스 야구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림이 신스 1996. 자, 아마 그 당시에 태평양 돌핀스를 인수받아가지고 창단한 현대 유니콘스 야구팀의 마스코트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아마 신경증 환자 A가 어렸을 때 아마 이 현대 유니콘스의 열렬한 팬이었던 얘기죠. 네, 자, 하여튼 이것을 지금 이 유니콘을 타고 날아가는 꿈을 꾸었다. 이렇게 환자 A가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같이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계속 사례 2를 보겠습니다. 사례 2번은요, 케쿨레라고 하는 화학자 얘기인데요.
벤젠의 구조를 연구하던 중 꿈속에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모양을 보았다. 이와 비슷한 이미지는 기원전 3세기 그리스 문서에도 나타나는데 케쿨레가 이 문서를 본 적은 없었다. 그는 꿈의 이미지에 집중한 결과 닫힌 구조의 세계에 대해 떠오르고 벤젠의 분자 구조 역시 이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왠지 융의 연구 방법하고 비슷한 사례죠. 네, 일단 사례 2번에 관계된 3번, 4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사례 2에서 케쿨레가 본 꿈의 이미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고대 문서에 있다는 점에서 집단 무의식, 즉 인류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단 무의식이 유전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 그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다음 4번 선지입니다. 사례 2에서 케쿨레가 본 뱀의 형상은 시공을 초월하여 똑같은 모습으로 꿈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글쎄요, 이게 완전히 그리스 문서하고 완전히 똑같은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똑같다고 치고요. 똑같은 모습으로 꿈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인류가 가진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인류가 가진 것까지 맞는 본능이 아니고 이걸 원형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네, 아니죠. 이게 뱀의 형상 얘기하는 거니까 뱀의 형상은 뭡니까? 뱀의 형상은 원형적 이미지죠. 원형적 이미지. 네, 여기 위에 쓰겠습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이건 뱀의 모양, 뱀의 형상 이거는 원형적 이미지죠. 그러니까 원형적 이미지하고 또 원형 자체는 구별돼야 된다고 했고, 무엇보다도 이 4번이 틀린 점은요, 이게 본능으로 이렇게 이 뱀의 형상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틀렸습니다. 자, 본능이라고 하는 거, 이건 원형하고 대비가 되는 개념이라고 그랬고, 이건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충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그럴듯하게 나가도 마지막 부분 본능에서가 틀렸습니다. 인류가 가진 원형 또는 원형 자체에서 파생되는 원형적 이미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본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5번입니다. 이제 5번은 사례 1, 사례 2 같이 나오는 문제네요. 사례 2에서 케쿨레는 꿈의 이미지에 집중하는 반면 사례 1에서 의사는 일련의 생각들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이미지 화제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바로 이거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에 따라서 대화를 한 것이죠. 5번도 맞겠습니다. 네, 답 4번 골랐고요. 네, 그럼 여기서 또 케쿨레가 벤젠 구조에 막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모양, 바로 그리스 문서에 나왔다고 하는 뱀의 모양 또 한번 잠깐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케쿨레가 한창 벤젠 구조를 연구하던 중에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하면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 그런 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모양이 고대 그리스 문서에도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예. 아마 고대 그리스 글자로 막 쓰여져 있고, 그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이 있죠, 여기. 네. 결국 이런 꿈을 통해 가지고 이 케쿨레는 닫힌 구조의 세계에 대해서 떠올리고 이렇게 벤젠의 분자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림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가기 전에 참고로요, 이렇게 그리스 문서에도 나타나 있다고 하는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모양, 이것을 아마 우르보로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우르보로스. 네, 이 개념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5번은요, 융하고 프로이트하고 따로따로 연구하고 사는 사람인지 알았더니 또 융이 프로이트와 교류하면서 대화한 적도 있네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융은 프로이트와 교류하면서 자신의 꿈과 신경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다. 융은 퇴락한 집에 고가구들이 배치되어 있고 해골과 시체로 가득 찬 이미지들을 말했다. 프로이트는 자유연상법을 사용하면서 해골과 사체들에 대해 요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했다. 요절, 일찍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빨리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너무 무의식에 깊이 있다 보니까 당신은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프로이트는 해석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공포감 같은 거.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이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기본 개념을 이루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융은 이미지들이 화석 인류와 해부학에 관심이 많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퇴락한 집과 고가구의 이미지는 종교인과 의사가 많은 집안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 등의 성장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다. 융은 프로이트와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내밀한 부분까지 보여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유현상을 말할 때 일부 거짓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여기서 딱 감이 옵니다. 이렇게 환자가 꿈에 대해 얘기할 때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의식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자, 그 부분이 배경과 관련이 있다. 연상이 돼야 연상이라고 하니까 그렇고 딱 감이 와야 되겠습니다. 선지들 보겠습니다. 1번, 융의 꿈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겠구나. 아니죠. 여기 융에 나타난 꿈의 이미지들은 자기의 성장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성장 환경과 관계도 없고 경험도 안 했는데 고대 세계에 있었던 그림, 문자, 그런 신화, 그런 거에서 계속
전례가 됐다.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죠. 즉 1번 땡이고요. 2번입니다. 융흥처럼 환자가 자신의 성장 환경에 대해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환자가 가진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을 발견할 수가 없겠군이 아니고 바로 프로이트의 자유연상법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꿈 얘기에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하다가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무의식적 근원 배경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할 수 없겠구나 하면 틀렸고요. 답은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지금 적절한 거 찾고 있는 겁니다. 3위 융이 자유연상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프로이트가 자신의 꿈을 억압된 욕구와 연결하여 해석했기 때문이겠군.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프로이트가 융의 꿈을 해석한 거는요, 일찍 죽는 거, 즉 요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한 것이지 내가 요절하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그런 욕구가 무의식 중에 있으니까 그런 꿈을 꾼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네, 욕구와 연결해서 해석한 것이 아니고 공포, 두려움과 연결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듯하지만 3번 틀렸고요. 4번입니다. 융의 꿈에 나타난 해골과 사체의 이미지들에 대해 프로이트는 이미지들 간의 논리적 인과관계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논리적 인과관계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고 했는데요. 아까 전에 가지문에서 꿈은 체계나 논리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아까 체계도 없고 논리성도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꿈에서 본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뭐 논리적 인과관계만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 부분은 또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융이 분석할 때는 프로이트에게 말할 때와 같은 의식적인 노력은 배제하고, 그렇습니다. 융의 연구 방법은 일단 의식적인 노력,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 거 배제한다고 했고요. 꿈의 상징 자체, 즉 이미지 자체에 초점 맞춰서 분석했겠군. 네, 다른 말로 하면 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자체에 초점 맞춰서 분석했겠군. 요거 그대로 맞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5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지문과 관련된 지문 읽고요. 문제풀이 모두 봤고요. 아까 가지문 관련돼서 이 프로이트는 억압되어 무의식에 잠재하고 있던 욕구가 꿈으로 나타난다. 이 이론과 관련된 개념으로 언캐니, 두려운 낯설은 말씀드렸는데 이 언캐니 개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 프로이트는요, 언캐니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즉 두려운 낯설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따로 논문까지 발표할 정도로 상당히 또 의미 깊게 이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낯설음, 이 개념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자면 언캐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게 원래 프로이트가 얘기한 독일어 용어로 말하자면 운하임리헤인가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개념은 친숙했던 무언가가 다시 돌아올 때 오히려 그게 반가운 느낌이 아니고 섬뜩한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이 두려운 낯설음 개념이고요. 왜 그런 친숙했던 게 돌아오는데 왜 반갑지 않고 섬뜩한 감정을 느끼는가? 바로 그 이유는 오랜 시간 자아가 그것을 억압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즉 억압, 바로 아까 전에 그 가지문하고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이트가 그 논문에 예를 들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 독일 낭만주의 소설 중에 에테야 호프만의 모래사나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모래사나이가 어린아이들 눈 빼먹는다. 그런 좀 공포스러운 내용인데, 하여튼 그 등장인물들이 수많은 분신들이 등장합니다. 이름들은 다 다르고 그러는데, 사실 캐릭터가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일 인물들이 이름을 달리하고 하면서 수많은 분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또 그런 것이 예술작품에 쓰이는 것을 보고 또 도플갱어 모티프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도플갱어 모티프가 상당히 나름대로 이런 문학이나 그런 예술작품에서 강렬한 심미적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이렇게 억압된 것의 회귀, 동일한 것의 반복, 자아의 분열, 유학의 공포가 내재되어 있는 것, 바로 이런 부분이 도플갱어 모티프를 이루는데, 그것이 나름대로 상당히 또 예술적으로 심미적 효과를 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이 두려운 낯설음, 이런 감정 상태, 또 이런 도플갱어 모티프, 이런 것들이 단지 소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초기 표현주의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트의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 그런 개념과 관련돼 가지고 또 혹시 연계 출제될 수 있는 개념으로 두려운 낯설음, 언캐니, 운하임리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